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TV 민생연구소의 문을 열어봅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는데요. 현재 확진 환자 수가 8,236명인데요. 정말 이 늘어난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확진자 숫자가 확실하게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됐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76명, 오늘은 74명이라고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0이 되기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간절히 염원하고 있고 각자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도 지자체에서도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모두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코로나19를 몰아낼 때까지 우리 힘과 마음과 지혜를 다 같이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구 경북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자, 자연재해가 아닌 전염병으로는 첫 선포 사례인데요.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주민 생계 및 주거 안정 비용, 그리고 사망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이 되고요.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 분들에게 이 소식이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나아가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움을 겪는 민초들이 많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또는 추경안의 대폭 증액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정부나 지자체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또 정이 많은가. 맞아요. 이걸 알게 됐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기 어렵다, 번역도 어렵다 그러는데, 정말 최신 용어로 이야기하면 사회적 연대, 민중들의 연대,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애정부터 흘러내려오는 대한민국의 정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더욱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알게 된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도 주변에서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 소식들 전해 들어올 때면 참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하다. 정이 아직까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택배 기사님들께서요. 그 정이 담긴 소식을 저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요즘 부쩍 더 바빠진 배달 기사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바이러스에 노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은 좀처럼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런 좀 격려 문자를 받으면 더 힘이 난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또 민간 택배 기사님들 정말 귀한 노동이고 소중한 이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주 목요일 한 택배 기사님이 새벽 근무 중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 원인이 과로사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택배 기사님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2배 가까이 물량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또 그런 사회적 연대나 정 차원에서 택배기사님들에 대한 응원을 많이 보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TV 민생연구소도 그 응원에 동참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구 지역 택배기사님과 전화 연결, 저희가 화상 연결 해볼까 하는데요. 한번 연결해 볼게요. 박광국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대구 경북은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나 물량이 늘어난 것 같으세요? 네, 최근 들어서는 감소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 정점일 때는 대략 7에서 80% 정도
배송 물량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네. 저와 같은 아파트와 주택 위주로 배송하는 분들은 많이 늘었지만 시장이나 상가, 특히 밀집 지역인 대학가 등에서 배송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반 이상 배송 물량이 줄어들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전체적으로 자연인들은- 늘어났는데 어떤 특정 지역은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안 모이고 지금 휴강하고 막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것이네요. 네, 예. 그렇군요. 예. 기사님, 이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힘든 점 정말 많으시겠지만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배송 물량이 폭주로 일정 기간은 괜찮았겠지만은 배송 시간이 길어지면 피곤이 누적되어 택배 노동자들은 많이 지쳐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더욱 힘든 것은 비대면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엘리베이터 등 안에서 밀착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택배 노동자 직업 특성상 여러 지역을 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은 더욱 큽니다. 회사에서는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을 핑계로 제대로 제때 지급해주지 않아 마스크 사러 갈 시간도 없고 특히 대구에서는 병상이 모자라 확진 환자가 자가 격리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어서 더욱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만 일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예, 네. 회사가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나 자가격리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아서 우리 택배사님들 고충이 더욱 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이제 피로까지 누적되는 상황인데요. 정말 우리 택배기사님들에 대한 안전 조치 저희는 강력히 촉구하면서요. 다만 기사님 시민들의 응원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네. 응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아주 많습니다. 보통 고객님들이 현관 문고리에 손편지와 간식 그리고 마스크를 걸어주시며 응원해 주십니다. 아, 너무 마스크를. 예.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고객님은 요즘 코로나19로 저희들이 비대면 배송을 하다 보니 저를 직접 만날 수가 없어 일부러 해당 경비실 앞에서 저를 30분 이상 기다리다 직접 전해주셨던 고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네, 정말 참. 대단한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택배기사님 노고가 정말 많으시고요. 저희 TV민생연구소도 전국의 모든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TV민생연구소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국회의원님들 당신들께 하라고 주어진 그 자리입니다. 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대응대로 하면서도 사실 국회가 민생입법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0대 국회 생각하면 저는 야당들이 주도했던 국회 보이콧 이것이 많이 생각납니다. 글쎄 국회 안에서 싸우고 민생이나 경제는 살리면서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보이콧 많이 했는지 답답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오늘은 그래서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국회에 지금 처리해야 될 민생입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희가 또 이분 모셨습니다. 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민생 천재. 그다음에 TV 민생에서 최다 출연자에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자,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먼저 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법안들이 2월부터 지금 통과가 되고 있어요. 근데 현재 20대 국회에 통과된 민생 법안 중에 이거 너무 아쉽다라는 법안 하나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법안이 생각나는데요. 네. 뭐 가맹점주분들이나 대리점주분들을 지키기 위한 뭐 법들도 있었고,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2018년 여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 임차 상인분이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를 망치를 폭행하는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 예.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렵게 이 사건으로 법이 개정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갱신 기간이라고 해서 임차 상인분들이 장사를 계속하실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동안은 이제 법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서 좀 더 이제 손쉽게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기반들이 좀 마련이 되기도 했고요. 네. 권리금 같은 경우도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그동안 3개월로 상당히 짧았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로 늘어나서 아무래도 상인분들이 좀 더 권리금을 손쉽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우리 상가 임차인들의 그런 안타까운 사정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제 5년, 10년 늘어났다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에서 가맹점주들도 10년밖에 보장 안 되고 일반적인 상가도 1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0년 되면 또 쫓겨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권리금 보호도 6개월 안에 환수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협조 안 해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실제로 현장에서도 상인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냥 쫓겨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좀 늘어났을 뿐이다. 여전히 쫓겨나는 상황은 비슷하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같은 경우는 이번 법 개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등을 이유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면 이 10년 기간도 보장받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말씀하신 기간도 여전히 6개월은 좀 짧고, 예. 그 다음에 퇴거보상비라던가 우선 입주권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법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법인데요, 장업자들에게. 네, 맞습니다.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처럼 이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아쉬운 법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인데요. TV민생연구소가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자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습기 살균제의 가해자는 기업과 정부예요. 지금의 1, 2, 3, 4단계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누더기가 된 법안이지만 이것조차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봐 굉장히 마음 졸이고, 저희 피해자들이 이제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되면서까지도 어쩔 수 없이 국회 앞에 가서 계속 지내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씁쓸하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통과가 됐다라는 것에는 그나마 감사하죠.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 제5조, 그러니까 인과관계 추정, 그러니까 입증 책임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피해자가 항상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피해자가 항상 입증을 해야 됐던 것을 기업에게 이제 책임을 전환할 수 있는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부분과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예 반영이 되지 못했고. 강하게 기업에게 그 상관관계 입증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주지 못하는 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는 분명히 이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피해자들이 가장 크게 원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질환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전신질환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물질을 짧게는 몇 개월에 길게는 몇 년, 10년 이상 한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피해자들은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전신질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특히 5조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을 더 완화해서 정말 법 취지에 맞게 3호를 없애서
1, 2호만 있어도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진짜 피해자들이 법적인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예. 참 보니까 아무튼 네. 가습기 살균제 우리 참사 피해자분들 제가 여러 번 이슈도 다루고 또 방금 방송에 나왔던 분들 또 우리 스튜디오도 이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은 네. 계속해서 20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에 또 21대 국회에서도 저희는 아무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네. 그 김효태 팀장님 저 방금 두 법 우리가 상감임대차 보호법하고 가습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2개 개정안 통과된 건. 근데 개정안도 안 통과된 게 많죠. 그렇죠. 예, 뭐가 가장 아쉽습니까? 뭐가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민생의 기본이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거기에다 이제 이동통신을 워낙 보편적으로 지금 사용 많이 하고 계시니까. 통신비 너무 중요하죠. 네, 맞아요. 통신비까지 포함해서 4가지인데 그 중에서 저는 이 통신비를 좀 인하해 줄 수 있는 보편요금제 법안 그리고 주거비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 법안 이 2가지가 핵심적인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 삶에 확 와닿는 법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하나하나 얘기 나눠볼게요. 이 가계 지출에 사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통신비입니다. 근데 이동통신 보편요금제라는 게 있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문재인 정부가 이 보편요금제 강하게 주장을 해서 정책과제로 걸기도 했었는데요. 통신사들 특히 1위 사업자에게 보편요금제라는 저가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하자는 게 주로 내용이고요. 네. 그 요금제는 보통 지금 LTE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요금제가 가장 이제 저가요금제인데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2만 원대 요금제를 음성 200분에 데이터 1기가 정도 수준의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내게 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정부 법안입니다. 그리고 정부 법안이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우, 좋네요. 네. 예.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5G가 최소 요금제가 5만 5천 원이잖아요. 그것도 원래 8만 원대로 내놓으려고 한 걸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해서 참여연대가 내려간 건데 저는 영화 기생충에서 보면 그 남매가 막 변기에서 맞아요. 잊지 말피 막 정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스마트폰 지금 갖고 왔는데 맞아요. 너무 짠하고 현실을 잘 반영했는데 이 보편 요금제 도입하면 요금 많이 내려가는가요? 그다음에 5G에서는 어느 정도로 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5만 5천 원 너무 비싸요. 맞아요. 2만 원이나 3만 원대 좀 데이터 좀 풍성하게 주면 안 될까요? 그렇죠. 지금 LTE 요금제가 최저 요금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만 3천 원이고요. 5G 요금제가 5만 5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가족이 5G 요금 쓴다고 하면 통신비 가장 낮은 걸로만 써도 2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다 단말기 비용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그럼 뭐 한 달에 몇십 훨씬 나오죠. 단말기가 또 할부 비용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어떤 가구 조사에는 뭐 월 28만 원까지 4인 가구 기준으로 통신비가 지출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청 조사에도 한 15만 원 정도 1인 가구까지 포함해서 한 가구에서 지출하는 통신비가 한 15만 원 정도 된다는 게 지금 정부 발표고요. 이거는 OECD 기준으로 봐도 가계 지출 대비 최고 수준의 지금 통신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보편요금제 법안 반드시 도입해서 통신사들이 저가요금제를 가지고 좀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금 기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경쟁을 펼치고 거기다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몰아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가요금제로 계속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편요금제 법안 반드시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보편요금제 기억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민생 법안이라고 하면 저기 아까 꼽아주신 대로 통신비와 함께 우리가 거주하는 집 문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월세 정말 부담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김조 팀장님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먼저 청년들이 21대 국회에 바라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민 고근형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살고 있는 고시원 방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번 같이 눌러보시죠. 제가 2015년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어서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계속 떨어져가지고 한 2년 정도 전부터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 26만 원으로 살고 있는데요. 집이 편했던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층에 16개 호실이 있고 방 안에 가면은 침대가 있고 그다음 책상이 있고
저희 공용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먼저 저희 세탁시설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세탁기가 하나 있는 거고요. 16명이 세탁기 하나를 쓰고 있고 여기가 16명이 하나씩 샤워실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아침에는 좀 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쓰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이 쓰고 계시면 다른 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서 볼일을 봐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기숙사를 많이 제공을 해주면 좋은데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원룸 하시는 분들이 좀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고 청년주택 몇만 호를 짓겠다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청년이 몇만 명은 아니잖아요. 거의 이제 몇백만 명 단위인데 이제 그 중에 몇만 호를 늘린다고 하니까 사실 좀 체감이 되는 변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제가 이 고시원에 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월세가 26만 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요. 전 그래서 21대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건 이렇게 고시원에도 최저주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낡은 고시원을 정부가 매입해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길 제안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에 제안합니다. 시민 고근형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는 세상을 바랍니다. 예, 고근영님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네. 하겠습니다. 애절했는데요. 지금 고시원 26만 원에 나왔는데 실제 20년 고시원은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맞아요. 조금 더 개정한 무슨 고시텔 이렇게 이름 돼 있잖아요. 리빙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알바를 한번 해봤는데 창문 있으면 40만 원 정도 올라가요. 그렇죠. 화장실 조금 더 올라가고 창문 화장실 없으면 35만 원 안팎으로 떨어지고요. 자, 지금 21대 총선 앞두고 각 당이 청년 영입도 하고 청년 공약도 내는데 저는 어쩔 때는 가소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김주태님? 지금 이분들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네, 어떤 정당에서는 청년 주거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예. 이런 제도를 그래서 만들겠다. 월세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정책이나 정의당, 민당 공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서울시도 작년 연말에 이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이제 월 2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해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요. 빨리빨리 하면 안 됩니까? 왜 하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아니, 않은 것 박원순 같습니다. 시장님 청년들이 다 주고하고 있는데 너무 늦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예. 게 있습니다. 지금 1인 기준으로 14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4평이에요. 아이고. 근데 이것도 최저 주거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 되는 주거 기준을 집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서울에서는 4명 중에 1명, 청년 4명 중에 1명이 이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주택에 살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주로 고시원이라던가 예. 톡방이라던가 반지하라던가 이런 데 살고 있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빨리 이런 청년들에 대한 주거 기준을 좀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시원 1, 2평인데 4평 너무 참. 야,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근데 고시원은 정말 한두 평이에요. 다 대부분. 맞아요. 아주 네. 많은 분들이 그 열악한 환경은 잘 알고 네.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100여 개가 넘는 이 시민단체들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될 법안으로 다들 입 모아서 하는 법안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20대 국회에서 통과 못하면 폐기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곧 폐기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그럼 법안 내용을 일단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세입자들이 최장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까지입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평균 거주 기간이 3년이 조금 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주 기간을 저희는 최소 4년 이상은 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도 5% 내로 제한하자. 이게 지금 저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주거 문제는 생명이잖아요. 네. 출산과 결혼을 못하는 가장 큰 원인도 주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이제 길게 살게 해달라는 2년이 아니라 학제에 맞춘 6년이든 아니면 10년이든 그 다음에 전월세 좀 마음대로 인상 못하게 하자 방금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죠. 이거 왜 통과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나 맞아요. 이런 데도 다 자본주의 나라들도 다 채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답답해요. 네. 심지어 최근에 독일은 임대료 동결 조치까지 했거든요. 베를린시 5년간 동결해가지고 네, 더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동결을 그러니까요.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보고 이제 사회주의 제도 아니냐, 정책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심지어 자본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뉴욕시도 이런 제도 도입하고 있고요. 로스앤젤레스라던가 말씀하신 베를린이라던가 서구 OECD 선진국들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정책들을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런 정책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그 계속 반론이 그렇게 해서 전월세 상한제나 길게 살게 해주면 건물주들이 전월세를 폭등시킬 것이다. 맞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어떻게 얘기 우리가 많아요. 반박할 수 있나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근거로 드는 게 이제 89년 얘기거든요. 89년에 1년이었던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입자 그렇죠. 보호 기간이 지금 그 예. 2년으로 늘어난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이제 임대료나 보증금이 폭등했다라는 게 이분들의 주장이신데 그 시절에는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이 10% 이상 뛰던 70년대, 80년대 이런 때도 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면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르던 때가 바로 그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뭐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지만 그때는 월급도 오르던 시절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서 그 기간이 늘어나서 임대료가 폭등했다라고 하는 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 법무부에서 냈던 여러 가지 자료들 보면 이 계약갱신제도하고 전월세 상한제 두 제도가 동시에 도입되지 않으면 오히려 임대료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 제도들이 도입되어야 세입자들이 더 편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이것들이 여러 사회적인 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데에서는 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민생 법안 관련돼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고 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민생 천재로서 더 발로 뛰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1대 총선은 또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져서 큰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죠. 정말 2000년대생 유권자들이 어떤 표심으로 흘러갈 것인지 네. 또 어떤 정책을 응원할 것인지 많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TV민생연구소에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중요합니다. 네. 권리니까요. 투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에게 보장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 선관위에서 홍보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투표는 민주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실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좀 오해이지 않나? 동등한 시민의 주체로서 인정받는다는 게 또 기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냥 인정받을 수 없게 그냥 비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왔다면 당당히 시민으로서 저희가 요구해왔던 정책 안에 관심이 있고 또 저희와 함께 평등한 세상을 그려나갈 분들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편견이고요. 편견이고 청소년 미성숙하다 혹은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다 혹은 휘둘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저는 이 모든 답변들에 답할 수 있는 건 참정권은 사실 권리라는 거? 저는 오히려 학교가 정치판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뭐 학생 인권 조례가 각 지역에서 생겼다던가 그 무상급식 실시하던가 이런 게 다 정책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가 정치판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기존의 공약들은 대부분 그 학생이나 청소년을 중심으로 쓰여진 공약들이 아니고 유권자인 부모나 친권자를 중심으로 쓰여진 공약이었습니다. 뭐 청소년이 이제 정치에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공약들도 바뀌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청소년의 이번 첫 투표에 대한 많은 기대와 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기대와 우려가 정말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얘네는 뭔가 새로울 거다. 뭔가 되게 진보적일 거다. 아니면은 뭐
아니면 되게 보수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이라는 세대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이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하나의 어떤 배제의 시선이라고 보거든요.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주체로 보는 거지 더 이상 특별한 존재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국회로 가고 있다. 아, 저 국회가 내 삶을 뭔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삶을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주는 국회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국회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동도 없고 여성도 없고 성소수자는 더더욱 없고 장애인도 없고요. 뭐 등등의 여러 소수자들이 직접 그들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국민과 닮아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공천이 필요한지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만 18세 여러분 응원합니다. 네. 2020 청소년 유권자대도 만드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주인인 사회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그런 진출과 또 저희는 함께 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우리 만 18세 유권자들도 한번 눈여겨봤으면 하는 법안, 또 많은 유권자들이 주목했으면 하는 법안이 있는데요. 바로 생활동반자법이라는 법입니다. 이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시사인 또 여기저기 글을 쓰시는 황대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홍대영입니다. 이 생활동반자법이라는 이 명칭이 작가님께서 처음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생활동반자법이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주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쓰이던 다양한 명칭들을 제가 검토해서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라는 말로 처음 제안을 한 거고요. 이제 생활동반자법은 혈연이나 혼인이 아니더라도 서로 함께 살면서 보살피는 관계를 국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동성 상관없이 뭐 네. 친구나 연인 간에도 맺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둘 사이를 어떻게 맺고 헤어질 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국가가 도와주고 또 국가가 사회복지 혜택도 주는 법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제 이것이 미국에서도 무슨 시빌 유니언, 시민 결합법, 또는 시민 계약법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동성 연인끼리 사는 것으로만 이렇게 국한을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거네요. 네, 둘 사이의 예. 관계랑 상관없이 둘이 서로 협력하고 같이 살겠다는 그러니까요. 약속만 보는 거죠. 연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둘이 또는 셋이 네. 살 때 그게 혼자 사는 둘이나 지금 결혼 부부에서 비결혼 부부, 비결혼 가정이 차별을 많이 받잖아요. 복지라든지. 네. 그런 거에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생활동반자법 통과되면 1인 가구 또는 독거사, 뭐 나중에 뭐 무연고사 이런 거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이런 문제 해결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각하고요. 1인 가구가 정말 폭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1인 가구 중에서 아주 많은 다수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이고요. 지금 45세에서 65세까지 중년층도 전 세대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인 가구가 나이가 많을수록 또 소득이 적을수록 1인 가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오. 저도 요즘에 최근에 그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좀 마음에 맞는 친구랑 같이 살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예요?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 동성애자 관계는 아니고 예, 그냥 친구 간. 네. 그렇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지금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동반자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거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뭐 동거라고 하면 약간 철없는 젊은이들이 불장난처럼 하는 것 그렇게 옛날에 네. 막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맞아요. 남녀가 그렇죠. 뭔가 인상이 안 좋아요. 네, 네. 사실 근데 그것도 편견인데.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하면서 많은 이제 동거 가구들을 만났었는데요. 이제 뭐 80줄에 들어선 이제 노인 커플이신데 이분들 60대 이제 뭐 노인 복지기관에서 만나셨는데 이제 이 재혼을 하게 되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결혼을 못 하고
근데 뭐 두 분이 이제 병원에 가야 되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뭐 복지시설에 가야 되거나 그런 문제가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또 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두 분이 남자방 여자방에 따로 살다가 이렇게 좀 사랑에 빠지셔서 나오셨는데 뭐 수급자 그런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다거나 그런 동거 커플들도 있었고요. 정말 다양한 커플들이 있네요. 저는 네. 사제간에 같이 사는 경우 봤어요. 오. 정말 동성연인 아니고 네. 정말 사제간에 선생님하고 제자간인데 서로 늙어가면서 오손도손 사는 거예요. 보살펴주면서. 참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렇게 생활 동반자의 개념도 좀 포괄적으로 바뀌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TV 민생연구소가 생활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고 맺었던 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달에 30만 원 나왔다는데? 저기 말씀하시는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마당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래? 좀만 됐으면 슈퍼 요금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 둘은 대학생 때부터 알던 선후배 사이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결혼한 사이예요. 근데 저희 셋은 원래 같이 살기 전부터 독서 모임 통해서 또 같이 알게 된 사이이기도 해요. 언니나 오빠 이렇게 불렀었는데 호칭에서 생기는 권력 관계가 느껴져서 저녁 식사 메뉴 중에서 정하자 이래가지고 네, 부추, 우엉, 조개. 네. 눈치껏. 사실은 다들 아직 젊고 그리고 요새 젊은 친구들이 어떤 집을 자기가 원하는 집을 갖추기 쉽진 않잖아요. 셋이 같이 했을 때는 우리가 좀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 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땅도 그렇고 지금 집도 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공동 명의 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사실 집 지으면서 제일 큰 게 돈이잖아요. 자금 문제였는데 저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평범한 직장인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3명이 공동 명의가 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있다, 동거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지금은 문제 없지만 만약에 훗날에 우엉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떤 치료를 받게 될 상황이 왔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제일 가까운 식구 가족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뭐 보호자 동의 조치라든지 뭐 수술할 때 우리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사실은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저희도 그런 형태지만 꼭 결혼과 그 혼인에 따른 출산 이외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걸 벗어난 가족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없는 것잖아요. 사실 법적으로는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단순해요. 저희도 그냥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생활동반자법이 첫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계속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얼떡 일어나면 옆에 누워있는 것 같아서 찔러그랬다니까. 그래 바로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아, 죽었구나. 간호사들이 한 10명 정도 막 쫓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딱 직감적으로 아, 이건 뭔 일이다. 내가 막 들어가 문 열려 있길래 들어가서 봤더니 또 심폐소생술 오고 있더라고요. 20분 만에 안 일어나면 법적으로 이건 사망으로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돌아가시게 할 거면은 서명을 해라. 상일로 잡아놓고 화장을 하려고 내가 별실까지 저기까지 다 얻어가지고 음식까지 또 다 시켰어요. 손을 맞으려고. 그랬는데 저기 서류가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동거인으로 돼 있다고. 장례식장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사실혼이라는 그것 때문에 수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손을 못 대는 거죠. 나한테는 못 내준다 이거죠. 시신을요 그냥 남이 잡느냐 이 서류상. 이거 보면 이제 이 사진 내가 아까 저기 한데 여기가 있는 거죠. 여기 파주 가서 지금 무용고자로 돼 있는 거죠. 감담했죠.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뭐 한 건지 이제 내가 알지를 못했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했죠. 못 가죠. 열어주질 않는데요. 딱 한 번 본대요. 1년에 한 번. 거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10년 후에 250명 그날 묻힌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못해줬다는 거. 마음이라도.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해줄 수 있었다는 거, 그걸 못 해줬다는 거. 제가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죠. 아, 네. 화면에 나온 사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법안이 마련이 됐을 때 이 생활 동반자 관계에 있는 분들은 어떤 사회적 제도의 혜택을 얻게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사파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 현재 같이 사는 동거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법적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할 수 없다. 생활 동반자법이 나오면 이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뭐 생활동반자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제가 뭐 건강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나의 뭐 동의를 권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아, 그러면은 생활 동반자법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힘든데.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병원이나 이제 뭐 법적인 문제에서도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임명할 만한 근거가 맞다. 그러니까 없는 거죠. 우리는 두 분은 알고 이웃들은 알지만 법정 기관이 공공기관에서 누구냐 이렇게 돼버린다는 병원에서 거잖아요. 함부로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는 참 거죠. 이런 애매한 분들이 일부분이 좀 해결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사실혼 이야기도 나왔고 노년 네. 커플에도 이런 일 많이 있어요. 혈연이나 법적인 인간이 아닌 경우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맞아요.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뭐 상속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됩니까? 저 이제 뭐 2013년에 그 40년 동안 같이 살던 여고 동창 중에 한 분이 이제 재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자살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오랫동안 같이 살면 공동 재산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이혼할 때도 가상노동 같은 데서 재산 형성권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둘이 같이 이룬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상속의 문제는 민법상
이제 친족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문제가 바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상속을 하고 싶으면 유언장을 이제 좀 잘 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인 부부 같은 경우에 상속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재혼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생활동반자법을 널리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권을 바로 자동적으로 생기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제 뭐 유언을 남기거나 하는 문화적인 그런 발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같이 산 친구였지만 부부간에는 분명히 면제되는 세금 같은 게 공동재산에서 자기가 받게 되면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고 이렇게 됐겠네요, 보니까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연락이 안 되던 조카가 와서 이 재산이 내 거다라고 해서 집에서 내쫓고 이제 뭐 아예 그 사망 사실 자체를 알려주지 않아서 친구가 죽고 한 달 후에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서요. 이제 같이 살던 아파트에 갔는데 그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복도에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죠. 굉장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미혼인 동거인은 주택 관련 제도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주로 예를 들면 그 전세 대출도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한테는 뭐 정책 저금리를 해주는데 이 문제도 좀 해결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같이 살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택 정책을 해서 뭐 전세 자금 같은 것도 정책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뭐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하면 사람들이 서로 더 같이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겠죠. 지금은 자기가 안 되는 거죠. 부부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은 다 밀려가지고. 지금은 미혼 인구에 대해서 이 사람이 혼자 살 거다라고만 가정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제 혼자 살거나 결혼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 정책적 선택지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생활 동반자라는 정책적 선택지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혼 동거인들도 예를 들면 부부와 못지않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예, 매우 중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대상이 변한 만큼 이 가족관계도 논의를 새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황도영 작가님과 얘기 나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V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봐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